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표관리 제15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그 상표관리 강의 30강의 중에 절반인 15강까지 벌써 와 있네요.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그 강의 15강의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들 많으셨고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지 새삼 궁금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제 1강부터 오늘 15강까지의 내용을 듣고서 얼마나 기초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을 알아가고 있는지, 강의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사뭇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자격증 하나를 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섭렵하고 실무의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그렇게 크게 갖지 않는 것이 그 산업계에 나와 보시면 아마 부딪히는 벽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14강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후 남은 시간까지에 대한 부분도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4번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상표 관리 과목에 있어서는 총 7개 장으로 이루어진 절반 이상인 4장까지의 내용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7장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친 이후에 문제풀이와 평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표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침해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내용은 앞선 1장 총칙으로부터 지난 시간 제4장 상표 등록 추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시간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본인이 남아있는 과목에 대한 것들도 잘 마무리하시고 평가도 잘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5강 절반이 지나간다는 것이 참 시간이 빨리 가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상표관리 과목은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 7개 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총칙으로부터 상표에 대한 등록 요건 2개 장에 걸쳐서 있었고요. 상표 등록 출원 절차까지 총 4장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번 15강의를 마치고 중간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5장 상표권에 대한, 그리고 6장 심판과 소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경쟁 방지법 등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다국가 동시 출원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7장까지 모두 들으신 이후에는 문제풀이와 평가에 대비한 포인트 정리 및 각종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앞서서 여러분들 1장 총칙에서부터 지난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총칙에서는 지식재산의 기본적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1998년부터는 이런 용어에 대한 통일을 통해서 주무관청인 특허청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식재산권이라고 통일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실무자로서 지식재산권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먼저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표관리 과목에서 다루는 상표권을 포함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총 산업재산과 관련된 4대 권리가 산업재산권에 포함이 되고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재산권 등으로 분류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 생명바이오 등과 같은 최근에 신종으로 생겨나고 있는 첨단 지식재산권을 일컬어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류는 갈수록 사회 발전상에 맞춰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표법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상표법 제1조를 근거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수요자의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제1조 목적 조항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표법의 목적은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상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과 정의에 대해서는 꼭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표는 그 기능을 살펴보면 가장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 식별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정 기능 등의 4대 기능이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본질적 기능은 자타상품 식별 기능, 즉 나의 것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기능이 가장 본질적 기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표의 기능에 있어서는 이 밖에도 경쟁적 기능, 재산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능들은 본질적이거나 기본적 기능이 아닌 성질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또한 제2편에서는 상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상표법이 허용하고 있는 상표의 종류에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 동작, 홀로그램, 결합상표, 소리, 그리고 냄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표를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크게 상표와 서비스표로 양분할 수 있는데 상표는 일반적으로 물품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서비스표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칭하여 상표라 하면 상표와 서비스표를 합하여 일컬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단체 표장과 지리적 표시에 의한 단체 표장을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 상품의 어떤 특정 품질이나 명성 및 제조 생산지를 표시하는 그리고 업무 표장, 보이스카우트 등과 같은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3편에서는 앞의 것들을 요약을 하면서 기타 마지막으로 상품, 상표의 동일 유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상품과 상표의 동일 유사는 소비자의 판단 기준에 의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표의 사용은 우리 법 제2조 1항 7호에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 등을 상표의 사용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이 상표 사용을 전제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표법 취지에 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표에 대한 사용은 뒤에 배울 상표에 대한 취소와 무효에 대한 심판 청구에 있어서 상표 취소에 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표 사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표시행위가 됐든 유통행위가 됐든
광고 행위가 되었던 상표에 대한 사용을 적절히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1장 총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4편에서부터는 기타 상표 등록 요건에 대한 제2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편 강의 요점을 보면 상표의 등록 요건은 우리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법 제6조는 상표의 등록 요건이라는 조항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라고 하여 등록될 수 없는 여러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표 등록 요건은 객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의 3요건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리면서 각 객체와 주체, 절차에 대한 요건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고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권리자로 할 것인지 실무자로서 사용자나 혹은 사장이나 상표를 만든 사람이 묻는다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일반 소비자의 마찬가지 수요자의 판단 기준에 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식별력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표는 흔히 말해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식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의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식별력의 판단 시점은 상표의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되 대다수의 상표는 이 식별력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등록 요건에서 보통 명칭 상표에 대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보통 명칭 상표는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자동차, 자동차용 전구 따위의 것들을 상표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보통 명칭 상표에 해당되어서 상표의 등록 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보통 명칭 상표의 판단 기준은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국내 거래 실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등록 여부 결정 시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표의 보통 명칭화, 예를 들어서 스테플러, 호치키스,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과 같은 상표 보통 명칭화에 대한 사항도 사용함으로써 그 신규성이 상실되어 보통 명칭화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한 경우에는 우리 상표법 제6조 2항에 의해서 상표 등록을 예외로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내 경우에 슈페리어나 K2 등이 이러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상표로서 그 예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등록요건 제5강의에서는 관용상표, 두 번째로 보통 명칭 상표에 의한 관용상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부등록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서 텍스, 론, 그리고 가든, 장, 성, 원과 같은 관용상표의 경우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기술적 표장은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산재만을 가지고 표시한 표장은 부등록된다라고 하여 금산, 인삼이라든지 대구의 사과 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판단 기준은 그 상품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 기준에 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적의 제목, 즉 제호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저작권법적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도 부등록되는데 핀란디아, 장충동 왕족발, 종로학원 등 이러한 것들도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 인식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효과는 즉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완적 내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제6편에서는 상표법 제6조 상표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식별력과 그리고 관용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여 말씀을 재차 드렸고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제2장 등록 요건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여러 상표에 있어서 해당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표법 제6조 2항에서는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취득된 경우에는 예외로 상표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회사에서 상표를 만드는 입장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하여서 상표 사용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어리석은 부분이고 상표의 사용에 의해서 주지조명성 획득을 통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까지가 확보가 된다면 이런 제6조 2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통한 상표 등록도 시도해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제3장 등록요건 두 번째 장에서 계속적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상표법 제7조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상표법 제7조는 6조에서 등록 요건을 규정을 하였다면 제7조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즉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6조와의 상표 등록 요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부등록 사유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판단 시기, 제척 기간 등이 없거나 5년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척 기간과 소멸 시효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요. 다만 제척 기간은 어떤 특정한 권리의 어떤 소멸되는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소멸 시효와 다른 점은 중지와 정지의 사유 없이 불변의 기간으로 경과됨으로써 그 권리에 대한 주장이 불가하다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제7조 1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 특히 부정경쟁 방지법과의 관계도 부연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제7조에 대한 제2호, 제1항 2호에 대한 것들을 쭉 이어서 제8강의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제2호는 국가, 인종, 민족, 그리고 저명한 고인 등에 대한 나쁜 평판이라든가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표들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이고 특징적인 부분은 저명한 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초상을 활용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런 권리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7조 1항 3호는 공익단체에 대한 상표도 등록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익단체의 의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준국가적 의미의 공익성 단체들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7조 1항 4호는 선량한 풍속과 공공의 질서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라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제7조 부등록 사유에 대한 제5호는 박람회 개최와 참가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제6호, 제2호와 연계해서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생존하고 있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초상 등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데, 다만 이러한 6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얻은 경우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가능하다는 조항을 열고 있고,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7호에서는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서, 실무에서는 상표 등록을 제한받는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7호 선출원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요. 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적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9호는 타인의 상품 표시와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비록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지 저명성을 인정하여 상표 등록을 차단하는 배제의 효과를 갖고 있는 조항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10호는 수요자에게 현적이 인식되어 있어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해외의 경우에 저명상표의 희석화 이론을 많이 발전시켰고, 우리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각종 삼성, 안마, 샤넬, 단란주점 등 희석화에 대한 판례와 사례를 가지고 주요 내용들도 정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 소비자를 기만하게 할 경우에는 그런 상표도 등록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이고, 12호는 국내외 수요자 간 특정인의 상품을 인식된 것에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한 목적 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될 수 없다라고 하여 구조가 국내에 하나에 판단하였다면, 12호는 국내외의 수요자의 특정인을 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판단 내용으로 확대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23조 제1항 3호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상표 등록 거절 결정 및 통지 방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제11편에서는 상표 관리에 대한 마지막 제7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한 전체를 설명드리면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12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여 13호 포장의 입체적 형상 또는 단순한 색채만으로 구성된 것, 그리고 14호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나 정류주 표시, 15호에서 16호와 같은 종자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상의 지리적 표시 등에 의한, 그리고 17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등도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각 이러한 내용들은 시대의 변화라든가 상표에 대한 사용의 정서가 변경됨으로써 앞으로 갈수록 추가되거나 발전 변경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제11강을 정리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2강 상표에 대한 등록 출원 절차 제4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 관련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권리화를 실행하는 단계로서 출원, 방식심사, 실체심사, 출원공고, 설정 등록에 이르기까지 각 5단계의 대표적인 단계를 거쳐서 상표가 독점적 권리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특히 출원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실제 쓰고 있는 트레이드마크의 약자인 TM과 등록을 표시하는 R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TM과 R자의 적정한 사용, 그리고 무효가 되었을 때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상표의 취소와 무효에 대한 뒷부분에 설명 시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출연 서류에는
출원구분, 권리구분, 출원인, 대리인, 지정상품, 우선권의 주장, 상표의 유형, 출원료, 상표의 도면 등을 표시하여 서면을 작성,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된 서류는 방식 심사 단계에서는 출원일의 인정 부분과 중대한 하자 서류의 반려, 절차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출원일은 선출원주의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같은 날 출원된 것과 하루 앞서서 출원된 부분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변화가 있으므로 출원일에 대한 인정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선출원주의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일상표 일출원주의는 판단 시점은 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상표 출원 절차에 있어서 방식 심사에 이은 실체 심사는 실체 보정을 통하여 보완되고 수정되는데 실체 보정은 원칙적으로 자진 보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출원 공고 결정 등본 송달 전과 후의 보정으로 나누어 있는데 상표법 제14조와 15조에서 각각 그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며 실체 보정은 직권에 의한 보정으로 심사관이 출원 공고 결정 시까지 명백한 기재 오류에 관해서는 실체적 보정에 대해서 직권에 의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출원의 분할과 변경은 분할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할을 의미하고 변경은 출원 이후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록까지의 기간 중에 각종 형식의 변화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출원인의 변경, 각종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변경 등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형식적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조약 우선권 제도와 출원시 특례는 내국민 대우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적 보호라고 하는 최근 상표에 대한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고 특히 박람회 출품자 보호에 대한 부분을 명문 규정으로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이런 실체적 보정과 각종 우선권에 대한 특례 등에 대한 사항도 잘 알아두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 시간에 상표 등록에 대한 출원에 대한 흐름도를 말씀드리면서 상표에 대한 출원으로부터 출원에 대한 절차적 심사가 다 마무리가 된다면 상표 출원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고 공고는 즉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상표에 대한 등록을 전제하여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출원 공고, 공고 이후의 상표 등록 이의 신청 제도, 그리고 이에 대한 등록 결정, 설정 등록을 진행을 하여 완벽한 상표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상표의 흐름도에서 출원 공고 절차가 아닌 실체적 심사에서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되면 거절 이유에 대한 출원인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 이후에도 거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며 거절 통지에 대한 거절 결정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출원인은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의 경우 2심에 해당되는 특허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도 더욱 불복을 한다면 상고 절차를 통한 대법원의 3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총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열거를 하였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출원 공고의 법적 성질, 즉 다시 말해서 출원 공고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상표로 등록되기 위한 하나의 진행 과정으로서 출원 공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표로서 등록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일반 공중에 공개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출원 공고에 있어서 상표에 대한 사용이 침해를 당하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 제도를 열어두고 있음으로써 출원 중인 불안한 상표권에 대한 보호와 손실에 대해서 보존할 수 있는 절차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상표 등록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으로써 출원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거기에 대한 등록되지 못함을 대응하기 위해서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절차를 열고 있고요. 이러한 절차가 끝난다면 등록 절차를 통해서 상표가 완전하게 등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15강에서 제1강에서부터 14강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1강부터 14강까지의 강의 내용을 들으셨다면 이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16강부터는 드디어 상표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취소와 심판 절차 그리고 대응과 관리 방법이 있는지 실무적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갈수록 여러분들 암기나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지는데 천천히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합리적인 수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